자, 오늘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할 모형은 진로 장벽이라는 변수를 설명하는 자아 존중감, 진로 정체감, 외적 통제 소재라는 이런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정한 SR 모형입니다. 실제로 이 모형은 이제 다른 연구자가 설정해서 분석한 모형인데 선생님들이 실습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또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가 내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형부터 시작해서 변수 그리고 연구 가설까지 설명을 좀 드려서 이 각각의 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연구자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해서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돌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자세히 보시고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변수 설명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측정 변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아 존중감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앞에 그림에서 잠재 변수로 동그라미 안에 표현이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의 의미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수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것이 자아 존중감의 개념입니다. 자, 이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은 잠재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이제 문항들을 통해서 이 자아 존중감을 측정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제 구성된 그런 검사 도구를 사용을 했는데 1, 2, 4, 6, 7번 같은 경우에는 긍정문으로 진술이 되어 있었고요. 3, 5, 8, 9, 10번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으로 반대 방향으로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항을 역채점 문항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정문으로 진술된 것은 방향을 긍정문으로 진술된 것과 맞추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설정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부정문으로 진술된 것을 역채점을 해서, 역코딩을 해서 이제 방향을 맞추어 줍니다. 자, 이때, 문항이 10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림을 어떻게도 그릴 수 있냐면, 자아 존중감이라는 동그라미 안에 문항 1번부터 10번까지가 이렇게 줄줄이 네모로 달려있는 이런 구조로 설정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 몇 개의 문항씩 묶어서 그것을 하나의 큰 대표적인 네모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합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항 묶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면 이제 아이템, 문항이 아이템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pars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이템 parsling이라고 해서 원어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문항 묶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이제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1, 2, 4, 6, 7번 문항을 묶어서 그것들의 평균을 산출한 다음에 그것을 ESTP1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측정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3, 5, 8, 9, 10이라는 이 5개의 문항을 역채점한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구해서 그것을 ESTP2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 이 이름은 사실은 연구자가 알아보기 쉬운 그러한 이름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self-esteem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변수 이름이 너무 길면 불편하거든요. 쓸 때. 그래서 EST 한 다음에 parseling 1, parseling 2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앞에서 자아 존중감 안에 ESTP1, ESTP2라는 이 두 개의 측정 변수가 달려있는 그런 구조로 그려지는 것이죠.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외적 통제 소재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적 통제 소재는 6개의 문항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 연구자가 외적 통제 소재를 재는 여러 개의 문항 중에서 이 본 연구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문항들 6개를 추출해서 이제 분석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외적 통제 소재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변의 사건들에 대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자, 어떤 거냐면 여기 예시를 한번 볼까요?
타고난 운명은 나의 노력으로 바뀔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 그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밖에 있는 그런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외적 통제 소재는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6개예요. 이럴 경우에 팔슬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거는 연구자의 선택인데 사실은 이제 팔슬링을 하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문항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리커트, 5점 척도, 내지는 4점 척도 이렇게 측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조방정식 모형에서 최대호도 추정법, ML 추정법을 적용을 할 때 기본적인 가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어야 된다라는 가정과 종속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에 이제 5점 척도로 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사실 연속형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2개씩 묶었어요. 그러면 2개만 묶었더라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이제 10개가 되는 거고 3개를 묶으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이제 15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좀 연속형에 가까워지고 묶으면 묶을수록 이제 정규 분포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묶음 문항을 했을 때의 그런 안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좀 확보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제 묶음을 해서 이제 3개 내지는 2개로 한 것이 아니라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 외적 통제 소재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그대로 펼쳐서 6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제가 아까 이제 10개가 줄줄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분석이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5개, 6개까지는 이렇게 문항 단위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기도 하는데, 7개 넘어가면, 보통은 이제 문항 묶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연구자는 외적 통제를 재는 6개를 그냥 문항 단위에서 6개의 문항을 측정 변수로 해서 이제 모형 설정을 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진로 정체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로 정체감도 3개의 문항 묶음을 측정 변수로 설정을 한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자, 진로 정체감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자신의 목표, 흥미, 재능에 관해서 얼마나 이제 명확한 상태인지 그것이 진로 정체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용한 그 예시 문항들을 보겠습니다. 나는 직업에 관한 현재의 내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다. 내가 어떤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나의 적성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확신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진로 정체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로 정체감이 높다라고 한다면 확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확신이 있는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코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채점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로 정체감 문항이 18개의 문항이 있었는데 이 연구자는 1번부터 6번까지를 묶어서 이제 MVS A1이라는 변수로 측정 변수화한 거죠. 이제 평균을 내서요. 그리고 7번부터 12번까지의 문항을 평균 내서 MVS A2, 또 13번부터 18번까지의 문항을 평균해서 A3 이렇게 해서 3개의 측정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연구자가 이제 문항 묶음 처리를 한 것인데, 자, 문항 묶음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뭐냐면 문항의 그 내용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제 묶어주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목표가 명확한 정도를 묻는 문항이었고요. 7번부터 12번 문항은 흥미에 대한 부분, 그리고 13번부터 18번까지는 재능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를 묶음 문항 처리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진로 정체감 다시 앞으로 가서 볼까요? 네, 진로 정체감 이렇게 3개의 측정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로 장벽 보겠습니다. 자, 진로 장벽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혹은 뭐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장벽으로 인식하는 정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은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물질적인 제약.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는데 너무 많은 이제 시간이 들거나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물질적인 제약, 이제 물리적인 제약을 의미하는 그런 문항이 있고요. 또 사회적인 영향, 이것은 우리 가족들은 나의 전공 선택에 대해서 지지해주지 않을 것 같아, 반대할 것 같아, 뭐 이런 그러한 이제 염려. 이게 이제 사회적인 영향이라는 그 범주에 속하는 이제 문항들의 예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차별 대우라는 부분인데,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데 그 분야는 뭐 여자들이 많이 안 해, 또는 뭐 남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런 직업을 하게 되면 뭐 암묵적인 어떤 차별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인식하는 그런 정도.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내용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문항들을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 18개의 문항 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항을 진로장벽 1번, 11번부터 14번을 2번, 15번부터 18번을 3번 이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장벽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이제 barrier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BAR 이렇게 이제 쓴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 변수들을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이 연구자의 연구 가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구자가 이렇게 이제 모형 설정을 했잖아요. 나는 어떤 잠재 변수를 사용할 것이고 그 잠재 변수는 어떠한 측정 변수로 구성을 할 거야까지 이제 정리를 하셨으면 그때는 이제 연구 가설을 이제 설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연구 가설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이 연구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어떤 결과를 진술하는 것입니다. 자, 글로 쓰는 것이죠. 원래 이제 문장의 형태로 쓰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방향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1분을 드릴 테니까 1분 동안 잘 생각해 보시고 각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 이런 화살표 있죠? 그 화살표 위에 그 관계가 정적인 방향, 즉 플러스의 방향일 것인지 아니면 부적인 방향, 즉 마이너스의 방향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 즉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정체감이 아마도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명확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플러스 방향의 가설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 또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아무래도 진로에 대해서 어떤 장벽보다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진로 장벽에 대해서는 좀 덜 인식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또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외적인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외적 통제 소재와는 마이너스 방향의 이러한 관계를 가질 거야. 이렇게 설정을 했죠. 또 이제 외적 통제 소재가 이제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외적인 통제 소재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게 인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진로 정체감하고는 이런 마이너스 방향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자,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죠. 자, 진로 정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떨까요? 진로 장벽을 아무래도 낮게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외적 통제 소재가 높은 사람은 어떨까요? 진로 장벽에 대해서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장벽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주변에 서포트도 안 해줄 거고 나는 잘할 수 있을지 확신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이러한 이제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구 가설까지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것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SR 모형 있죠? 진로 장벽에 대한 이 SR 모형을 측정 모형으로 재설정해서 이제 그것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1단계 모형화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체크 포인트를 4개를 적어 놨습니다. 선생님들 요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좀 이따가 이제 에이모스 실습을 하고 나중에 이제 분석 결과를 해석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체크 포인트 4개 뭐였죠?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뭐냐 하면 자, 측정 모형으로 재설정했어요. 자, 이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지를 확인한다. 자,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원래 연구자가 설정한 SR 모형이 어떻게 생겼었죠? 자, 이렇게 생겼었죠. 즉, 이 4개의 변수 간에 이렇게 인과의 화살표, 방향을 설정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측정 모형, 즉 CFA 모형으로 재설정할 때는 얘네들 간에 어떤 그 원인과 결과라는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고 양방향의 관계를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둔 상관관계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상관.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잠재 변수들 간에 상관을 부여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잠재 변수가 몇 개죠? 자, 4개죠. 자, 이 4개의 잠재 변수를 2개씩 묶어서 상관을 볼 거예요. 그러면 총 몇 개의 상관을 우리가 부여해야 되나요? 그림에서. 그렇죠. 6개죠. 자, 4개 중에서 2개씩 묶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6개의 상관을 그려서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이 놔두고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지를 확인하는 것. 자, 그게 체크포인트 넘버 1입니다. 자, 적합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제가 분석 결과 해석할 때 아웃풋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이우드 케이스가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분석 결과에서 헤이우드 케이스 가장 대표적인 거 2가지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오차 분산이 음수로 나오면 안 되죠. 자, 분산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자, 그래서 오차들의 분산 중에서 음수로 나온 값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 뭐였죠? 자, 여기에 있는 요인 계수에 대한 표준화된 해가 절대값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죠. 네. 자,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헤이우드 케이스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2개의 사례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체크포인트 넘버 2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각각의 잠재 변수들은 딸린 식구들이 있고 그 딸린 식구들은 정말 결속력이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 잠재 변수라는 것이 그 측정 변수들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원인, 공통성을 의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느냐? 바로 이제 요인 부하량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인 부하량이 모두 충분히 크면서 그 크기가 그러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서 이제 별만, P값을 기준으로 해서 뭐 별이 3개 떴네, 뭐 2개 떴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통계적으로 다 유의미했구나까지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얘네들의 요인 부하량이 모두 충분히 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커야 우리가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느냐? 기준이 필요한데 사실 이거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제 권장인데요. 0.7 이상이 될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럼 왜 하필이면 0.7이냐?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외적 통제에서 ext9이라는 측정 변수로 가는 이 요인 부하량이 0.7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자, 선생님들 CFA 모형 배울 때 이 요인 부하량의 의미가 뭐였는지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처럼 이제 표준 CFA 모형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이 요인 계수라는 것은 이 요인과 측정 변수 간의 상관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상관을 제곱하면 뭐죠? R 스퀘어죠. 상관이 R이니까 상관의 제곱은 R 스퀘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0.7을 제곱하면 뭐가 되나요? 77에 49죠. 그죠? 이게 이제 외적 통제가 이 ext9이라는 측정 변수를 설명하는 부분, R 스퀘어가 됩니다. 즉, ext9이라는 이 측정 변수 중에서 49%는 뭐가 설명해요? 외적 통제가 설명하고, 나머지 51%는 뭐가 설명하나요?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는 오차에 의해서 이제 51%가 설명이 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이제 다른 데서 오는 화살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표준 CFA 모형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뭐 화살표가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됐다. 그러면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은 이 측정 변수를 설명하는 이 화살표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측정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 외적 통제인 것이고 그것이 전체의 49%를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0.7이라는 이 숫자의 크기를 보면 사실 우리가 요인 부하량이 0.7이다? 그러면은 꽤 높아 보이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곱을 했을 때는 49%밖에 설명 못 하잖아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떤 측정 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차가 50%, 60%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이 측정 변수를 설명하는 이 잠재 변수라는 것이 충분히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는가? 라는 회의가 들 수 있죠. 0.7 정도 되면은 충분히 크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차가 51% 되는데 예컨대 이 요인 부하량이 0.5였다. 자, 요 옆에 있는 거 0.5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0.5를 제곱하면 얼마 되죠? 그죠? 0.25가 되죠. 그럼 오차가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는 7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이 적어도 0.7 이상 되기를 권장합니다. 자, 제가 왜 여기서 권장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사실은 이제 많은 연구에서 때로는 0.5짜리도 나오고 0.4짜리도 나와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측정 변수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된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0.4 정도 되면은 그걸 제곱하면 16%잖아요. 그러면은 84%가 오차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측정 변수들이 과연 일관된 내용을 측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데이터 분석하면 모든 요인 부하량이 0.7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포인트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잠재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 잠재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아까 6개의 화살표 부여했었죠. 자, 이 6개의 상관계수가 너무 낮으면 안 되고 또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자, 즉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가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자, 우선 얘네가 너무 높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외적 통제랑 진로 장벽 간의 상관계수를 구해봤더니 0.9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사실상 외적 통제랑 진로 장벽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변별 타당도가 확보가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외적 통제라는 검사 도구와 진로 장벽이라는 검사 도구, 서로 독립된 검사 도구를 사용을 했지만, 그리고 이름도 다르지만 사실상 응답자들이 답변을 할 때는 별로 구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답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구자는 이것이 구별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데이터상으로는 겹치는 것인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분석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너무 낮은 경우는 어떨까요? 너무 낮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진로 정체감이랑 자아 존중감 사이에 이 관계가 0.05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럼 사실상 이 둘 간의 관계는 별로 없다라는 것인데, 그 상태에서 SR 모형에서 뭐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부여해가지고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관계는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이제 중간 수준의 상관이 나와야 된다. 자, 이것이 체크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자, 1단계에서 그 4가지 체크포인트를 검토해서 모두 다 통과가 되면 이제 2단계 분석을 하실 준비가 된 거예요. 자, 2단계 분석은 뭐냐면 본래 연구자가 설정했던 그 SR 모형 있잖아요. 네, 이 그림이죠. 자, 이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체크포인트가 아까 1단계보다 적어요. 이제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SR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지를 살피는 거예요. 자, 모든 SEM 분석에서 가장 처음으로 연구자가 봐야 될 것은 모형의 적합도라고 했었죠. 자, 모형과 데이터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분석을 스탑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면 그 다음에는 잠재 변수들 간의 이 경로 계수가 이제 산출될 거 아니에요? 자, 그것에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인한 다음에 결과를 해석하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뭐 이것은 이제 플러스의 관계를 가질 거야. 그리고 이것은 마이너스의 관계를 가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값이 나온 걸 보는 거예요. 자유모수 추정치를 봐서 예를 들어서 이 값이 0.6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해가지고 별이 뭐 3개가 떴다. 자, 그러면 자아존중감이 클수록 진로 정체감도 커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결과 해석을 하는 단계입니다.